지난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요. 최근 경기에서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컨디션도 분명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을 원톱으로 쓰는 토트넘의 공격 전략이 어느 정도 다른 팀들이 예상하고 있는 패턴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거냐면 손흥민을 원톱으로 썼을 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 시즌 해리 케인이 토트넘을 떠났을 때 우려했던 점과 매우 동일하죠. 9번 공격수.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 싸워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박스 안으로 패스가 들어왔을 때 상대 수비수, 그러니까 키가 크고 힘이 좋은 수비수와 부딪혔을 때 과연 박스 안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시즌 초반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적인 패턴을 가져갔어요. 어떤 거였냐면 좌우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손흥민이 있는 가운데 지역에 선수들을 더 밀집시킵니다. 상대 수비도 더 밀집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공간을 찾을 수가 없는데 대신에 상대 수비가 밀집한다는 뜻은 좌우 측면에 더 넓은 공간이 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측면 수비수가 끌려 나오는 순간 당연히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의 거리가 더욱더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수비수 한 명을 끌어내고 여기에 더해서 안쪽으로 뛰어들어오는 선수가 한 명 더 존재하죠. 특히나 풀백을 정말 높은 지역까지 올려서 이 공간을 활용하도록 만들고요. 그렇게 되면 공간이 넓다 보니까 중앙 수비수 한 명이 또다시 끌려 나가요. 이렇게 되면 수비수가 끌려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밀집 수비가 붙어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공간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공간으로 손흥민이 뛰어들어가고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 여기서 손흥민이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들이 토트넘의 가장 전형적인 공격 방식이었고요. 이런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상대의 밀집 수비와 몸싸움을 한다거나 안쪽에서 제공권을 활용해서 헤더 슈팅을 한다거나 이런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 단점이죠. 별로 못하는 플레이고 다만 저렇게 상대를 끌어냈을 때 공간이 나면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순간적인 움직임, 그 공간을 포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손흥민의 강점이기 때문에 손흥민을 원톱으로 썼을 때 이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술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보세요. 토트넘의 풀백, 포로가 측면에 위치할 때 상대 수비수 한 명이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앞쪽에 있었던 브레넌 존슨이 또다시 측면으로 뛰어나오면서 상대 수비를 한 명 더 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공간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손흥민도 약간 뒤로 빠지면서 수비수 한 명을 본인에게 끌어당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 있었던 사르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사르에게 일단은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고요. 여기서 사르가 볼을 잡는 순간 이미 상대 수비가 끌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 공간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브레넌 존슨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뛰어들어가는 브레넌 존슨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상대 수비를 한 명 한 명 끌어내면서 수비 조직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공간을 활용해서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컷백이 들어가면 당연히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장면은 이제 역습을 하는 장면이긴 한데 손흥민 선수가 볼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측면으로 베르너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 한 명을 베르너가 끌어당기고 있죠. 이 공간으로 일단 손흥민이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이 왼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오른쪽에서는 브레넌 존슨이 뛰어가기 시작해요.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베르너가 일단 측면으로 뛰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나오니까 가운데 있었던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면서 공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베르너가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이때 수비가 공간이 좀 나니까 이 안쪽으로 브레넌 존슨이 뛰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브레넌 존슨이 뛰어가니까 이번에는 상대 수비수들이 브레넌 존슨을 따라 들어가요. 그러면 뛰어가는 브레넌 존슨을 따라 들어가는 순간 자연스럽게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에 또 공간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베르너가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브레넌 존슨이 뛰어들어가고요. 뛰어들어가니까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브레넌 존슨에게 끌려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으로 손흥민이 뛰어들어오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브레넌 존슨이 볼을 내주고 여기서 손흥민의 득점이 나오는 장면인 건데 이 장면만 봐도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이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베르너가 수비를 또 끌고 나가면 다른 선수가 들어오고 계속 이제 끌고 나가면서 손흥민에게 좋은 찬스와 공간을 만들어줘야 손흥민의 결정력이 발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수비가 밀집돼 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안쪽에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손흥민의 단점을 이렇게 보완을 해줬던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팀들이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토트넘이 계속 끌어당긴다는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상대 수비가 이제는 측면으로 끌려나가지 않습니다. 가운데로 이제 밀집해 있을 뿐, 어차피 측면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크로스나 컷백이 올라와도 손흥민이라던가 아니면 뭐 안쪽으로 들어오는 쿨루셉스키라던가 혹은 뭐 브레넌 존슨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박스 안에서 버텨주거나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경합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비수가 밀집해 있으면 밀집해 있을수록 토트넘 공격수들의 단점이 극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아스날이 재밌었던 게 바로 이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시면 분명히 왼쪽에 브레넌 존슨, 오른쪽에 쿨루셉스키 두 명의 선수가 측면을 넓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공간을 만들고 여기서 수비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스날의 선수들이 오른쪽 풀백 벤 화이트, 왼쪽 풀백 토미야스가 이 측면을 버리고 그냥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스날의 수비는 중앙 지역에 엄청나게 밀집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스날이 중앙 지역에 밀집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냐면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토트넘의 선수들, 메디슨, 포로, 벤 데이비스,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요 좁은 공간 사이에서 아스날의 피지컬이 좋은 수비수들과 싸웠을 때 안쪽에서 볼을 컨트롤하거나 힘으로 이겨내는 걸 이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지역만 잘 막으면 사실은 이 안쪽 공간에서 공격수들에게 찬스를 주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 약간은 극단적으로 아스날이 가운데만 몰려있고 좌우 측면은 거의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놔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계속 나왔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가운데 손흥민과 메디슨이 있고요. 좌우 측면에 이제 측면 공격수들과 풀백이 측면으로 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스날의 선수들은 손흥민과 메디슨 요 안쪽에 있는 선수들만 막으면 되니까 점점 더 가운데로 쏠려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결국에 가운데 지역을 굉장히 촘촘하게 마크하고 있죠. 특히나 손흥민 같은 선수가 가운데 지역에서 볼을 받지 못하도록 밀집 수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거나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잘 찾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에서도 좌우 측면은 그대로 아스날이 열어두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토트넘이 실점할 때도 사실은 비슷한 장면이었거든요. 이 장면에서 아스날이 역습을 해서 득점을 했는데 이 장면도 보시면 가운데 지역에 정말 수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요, 하베르츠 딱 한 선수만 제외하고 모든 선수가 모여 있었어요. 가운데 지역에. 그래서 좌우 측면에 공간이 분명히 넓게 남아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스날은 당연하게도 뭐 메디슨, 쿨루셉스키, 벤 데이비스, 베르너,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붙어주면 이 선수들의 능력 자체가 반감된다. 피지컬 싸움으로 우리가 밀어내는 형태로 수비가 된다면 가운데 밀집 지역에서 버텨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연구를 해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에는 토트넘이 볼을 빼앗긴 다음에 역습을 당해서 실점을 하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유의미한 기록이 어떤 거냐면 손흥민 선수의 볼터치가 이번 시즌에 경기당 39.9회였습니다. 거의 40회 정도가 되죠. 그런데 지난 경기 아스날전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볼터치가 32회였고요. 그리고 지난 뉴캐슬전은 물론 60분밖에 뛰지 않았지만 볼터치 횟수가 28회였습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가 끌려가지 않고 손흥민이 볼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을 틀어 막아버리니까 아무것도 손흥민 선수가 안쪽에서 할 수 없는, 손흥민을 원톱으로 기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지난 경기에서 발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손흥민 원톱을 토트넘이 사용했던 시점부터 손흥민의 원톱이 잘 통했지만 안 풀릴 때는 이러한 단점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토트넘이 비교적 안 해왔다는 게 요즘에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밀집되어 있을 때는 사실은 손흥민이 원톱에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키가 큰 선수, 예를 들면 히샬리송이라도 나와서 히샬리송이
앞쪽에서 싸워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죠. 페널티 박스 안으로 크로스가 들어갔을 때 히샬리송이 머리에 맞출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손흥민이 원톱에 있을 때 약간 답답하니까 로메로가 올라가서 머리에 볼을 맞추는 그런 장면도 있었죠. 갑자기 오버래핑을 해서. 그리고 그런 장면이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있을 때보다 로메로가 오버래핑을 해서 머리에 맞추는 게 어떤 공격 장면보다 더 위협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밀집 수비가 있을 때 히샬리송 같이 박스 안에서 싸워주고 상대 수비를 등지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이 라인 사이에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리케인과 손흥민의 조합이 좋았던 이유죠. 앞쪽에서 피지컬 좋은 선수가 싸워주면 이 밀집 수비 사이에서도 손흥민이 직접적으로 상대 수비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원톱 공격수 밑에서 기다리다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아서 슈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상황과 찬스가 생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왔을 때는 수비 라인을 등지면서 요 좁은 수비 공간 안에서 볼을 받아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돌아서려면 상대 수비수와의 몸싸움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볼을 끌고 들어갈 때도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와 부딪히는 장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싸워야 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해리케인이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랑 싸워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앞에 공간이 나고, 이 공간이 나면 손흥민이 볼을 몰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토트넘의 이 공격 패턴 자체가 매우 좀 단순해졌고, 그리고 늘 똑같은 것만 하니까 손흥민이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밀집하면 된다 라는 걸 이제 모든 팀들이 다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토트넘이 볼을 터치한 위치를 나타낸 자료인데요. 이 검정색과 초록색 그리고 분홍색의 기준이 뭐냐, 분홍색으로 갈수록 우리 팀이 볼을 많이 받은 위치, 그리고 초록색으로 갈수록 상대팀이 볼을 많이 터치하는 위치, 그리고 두 팀 다 볼 터치가 많은 곳은 회색깔로 나타나요. 토트넘의 이 터치 맵을 보면 상대적으로 좌우 측면과 페널티 박스의 앞 공간 바로 그 뒤쪽까지 하프라인 쪽에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스날과 비교를 해보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하프라인을 넘어서 페널티 박스 가운데 지역까지 회색 구간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회색 구간이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에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요, 당연히 상대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팀이 볼 터치하는 횟수도 많고, 그리고 우리도 공격을 할 때 가운데를 많이 거쳐가니까 자연스럽게 가운데 지역에 우리 볼 터치 횟수도 많아진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의 이 터치맵과 토트넘의 터치맵,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분명히 페널티 박스 앞 공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토트넘을 보면 이 페널티 박스 바로 앞 공간, 좌우 하프 스페이스와 가운데 지역 공간이 모두 다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란 뜻은 상대팀 볼터치가 많고 토트넘의 볼터치는 적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토트넘은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측면으로 보내는 그런 작업에 매우 집중을 많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박스 안에서의 이 손흥민 선수가 볼터치를 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적인 해결책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문제점이 분명히 예상이 되었었는데 고치지 않고 있다 라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울 수밖에 없고요. 어제 경기에서 그런 면이 또 나타났던 게 뭐냐면, 손흥민이 그렇다면 한 70분쯤에는 왼쪽으로 이동했는데 왜 손흥민이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에도 볼을 많이 못 잡았냐? 이것도 토트넘이 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도기가 빠졌기 때문에 왼쪽 라인에서 풀백이 올라와서 지원해주는 영향력이 벤 데이비스로 바뀌자마자 훨씬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베르너도 마찬가지고요. 왼쪽에서 수비를 끌어냈을 때 끌어내는 순간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이 움직임이 극히 적었어요. 우도기가 나왔을 때보다. 이 폭발력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공간을 만든다 하더라도 벤 데이비스가 뛰어들어가는 속도가 늦다 보니 중앙 수비수가 끌려나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이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아스날에게 있었죠. 이게 지난 경기 토트넘의 패스 맵인데요. 왼쪽에 베르너가 홀로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포로, 그리고 로메로, 벤탄쿠르, 오른쪽에 쿨루셉스키, 이쪽 라인이 패스 네트워크가 계속 이제 형성이 된다면 왼쪽에서는 우도기 한 명이 빠졌다고 해서 벤 데이비스가 이 공간으로 못 올라온다고 해서 왼쪽 라인의 패스웍이 거의 사라져버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손흥민도 왼쪽에 갔을 때 왜 손흥민이 이렇게까지 볼을 못 잡냐 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러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고요. 그렇다면 사실 이것도
포스테콜로 감독이 우도기의 역할을 벤 데이비스가 100% 수행할 수 없다면 뭔가 다른 패턴, 왼쪽 라인의 공격도 살릴 수 있는 뭔가 다른 공격적인 움직임을 구상해 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 뭐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컨디션도 분명히 떨어져 있습니다. 평소에 손흥민과는 다르게 이제 움직임도 좋지 않을 때가 많고 결정력도 평소와 다르게 좋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지난 경기 1대1 찬스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손흥민의 개인적인 컨디션 자체도 분명히 좀 최근에는 좋지 않은 건 있는데 팀적인 부분도 그리고 전술적인 부분도 손흥민의 단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나왔을 때 뭔가 이 문제를 타개할 만한 해결책을 토트넘이 못 찾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에 둘러싸여서 상대 수비는 손흥민의 약점을 알고 그냥 중앙에 밀집해 있는 토트넘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 싶네요.